아재라이드 코로나 속에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까지 와서 오늘은 개별 오디오를 저희가 드디어 장만해서 음질 상태가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프 글라디에이터. 제가 근래 타본 차 중에 하차감이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이 차 전부 쳐다보는데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 하차감을 주는 이유로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이 글라디에이터 6,990만 원, 10만 원 딱 빠지는 7천만 원인데요. 과연 그 정도 가치를 보여줄지.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은 이미 일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단일 모델이죠. 글라디에이터 딱 한 종류로 V6 3.6 엔진, 좀 오래된 펜타스타 엔진을 달았는데 배기음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뭐 토크가 36밖에 안 나오지만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도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먼저 오늘은 사전 시승을 진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전 시승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다 얘기하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그러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순서가 막 뒤엉키는데. 그럼 간단하게. 예. 뭐 지프의 헤리티지 이런 거 빼고 말 그대로 시승 소감만 얘기하면. 그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마력이라든지 엔진 사이즈 때문에 힘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달리는데 우리가 저기 산길을 코너길 조금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 쉬프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어 체인지가 안 돼. 이 기어가 변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변속이 되고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이거 변속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난 그래서 이거 처음에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분명히 4륜으로 해놓지 않고 1륜으로 했는데도 그 기어비가 높다 그러나요? 예, 바뀌는 게 크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1단에서 2단, 3단 거의 한 3단까지밖에 못 써보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자동이 8단인데 이런 느낌은 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변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기어를 물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초기에 토크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어비를 좀 크게 해서 웬만큼 밟지 않으면은 2단, 3단에서 계속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이거 운전이 아니라 거의 항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간격이 다른 보통 승용차들처럼 유격이 딱 아주 타이트하지 않고 굉장히 물렁물렁하게 천천히,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가도 바퀴가 돌아간 건지 안 돌아간 건지 전혀 잘 모를 정도로 배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조금 색달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출렁거리는. 승차감은 그렇게 뭐 출렁거린다까지 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이 차를 보는 순간 느낌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전이었어요. 운전도 해보고 뒤에 앉아가 보면 일단 타이어가 큰 것 같아.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이지만 편평도가 75나 되거든요. 근데 17인치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쿠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승용차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오프로드용으로서는 상당히 쿠션이 좋고, 어차피 빨리 가기도 어려운 차라서 중저속으로 가면서 딱 크루징 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크루징 하듯이 가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뒤에 시트도 쿠션이 괜찮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느낌이 그냥 진짜 출렁거려서, 야, 이거는 출렁거리는 거에 민감한 분은 또 어지럽겠다. 어지러운 분들이 두 가지 타입이더라고요.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렇게 그것도 있죠. 어지러운 게 있고, 이 차가 출렁거려서 어지러운 것도 있는데, 현대차의 출렁거림하고 또 다른 또 묘한 출렁거림이 있더라고요. 이 차가 브레이킹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지난번에 랭글러에 비해서 훨씬 브레이킹 부드럽게 잘 써요. 그런 좋았고, 근데 승차감이 랭글러하고 이 차하고 승차감이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뭐 정확한 인포메이션인지 모르지만 북미에서 이 차를 리뷰하면서 쭉 나온 글들을 보니까 이 차가 이제 랭글러 프레임이 아니라 더치 램 있죠. 램 1500, 램 1500 그 샤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버디는, 인테리어하고 버디는 랭글러 거를 이제 장착을 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랭글러보다 이 무게가 한 360kg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무게에서 주는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타이어에서 쿠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중저속 갈 때는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3.6 엔진을 써서 그런지 연비가 정말 극악무도 사악한 정도를 지나서 시내에서 6자를 찍으려면 연비 운전 챔피언 정도가 와야지 거의 5km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롤스로이스급인데요. 연비는 이거 포기해야 되겠더라고. 디젤도 아니고. 오토스탑이 있는데도 저희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 직원이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약간 초본이지만 역삼동에서 저희 광화문까지 오는데 연비 4km대로 왔더라고요. 너 뭐 특별히 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냥 오토스탑 꺼졌다가 훅 갔다가 다시 섰다가 했더니 4km대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용차 같이 몰면 안 돼. 그러니까 공인 연비가 6.5km니까 공인 연비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정말 연비는 사악하다는 얘기는 뭐 미국 시승기에도 꽤 나오는데 콜로라도가 연비가 꽤 괜찮았어요.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살살 밟으면 8km, 고속도로에서는 10km, 잘하면 두 자릿수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비도 좋았고 굉장히 정숙했는데 얘하고 운전의 감이 3.6은 같은데 V6 굉장히 달라요. 엔진이 얘는 약간 배기음도 있고 펜타스타 엔진은 나온 지 20년도 넘은 엔진이죠.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고 V6이긴 하지만 이 각도 좁고 토크도 좀 떨어지고요. 연비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신뢰성은 좋을 거고 아까 해보니까 처음에 가속할 때 중간에 가속할 때 가속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되게 차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용도에도 맞추고 저 용도에도 맞추고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차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근데 얘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한 것 같아. 포기할 거 딱 포기하고 강조할 거 강조하고 그게 이제 뭐 좀 니치 프로덕트의 특징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NVH, Noise Vibration Harshness 그거는 완전 포기. 그다음에 연비 포기. 부드러운 승차감 포기. 대신에 오프로드의 감성을 주면서 안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피드앤피니쉬가 어떡할 때 그거 포기. 그냥 순수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유니크하면서 재미를 주고 그다음에 오프로드에 갈 때 날 확실하게 안내해 줄 것 같고 산 정상까지. 지프의 키워드가 Go Anywhere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충실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저께 콜로라도 타서 그런지 콜로라도 옆에 꿋꿋 돌리는 이그니션이 막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거에 비하면 인테리어나 저는 이거는 굉장히 럭셔리한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격이 5만 불이 넘더라고요. 한국 가져오는 가격이 일단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거의 풀옵션인데 근데 MVH도 정석성 괜찮지 않으세요? 이 픽업이나 그 오프로드용 차량끼리 비교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만족시켜주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전에 그 트래버스 시승할 때요. 뭐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에서 트래버스의 경쟁 모델이 익스플로러인데 그게 미국에서 값이 비슷하죠. 국내에 들어오니까 트래버스는 4,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데 익스플로러는 6천만 원에 팔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정비의 차이. GM은 국내 판매망, AS망 다 잘 돼 있고 라인업 돼 있는데 차 하나만 더 얹은 건데 포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고정비 부담이 있으니까 값이 올라갔잖아. 지금 제가 이거 타고 느낀 게 참 독특한 컨셉이고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일 큰 약점이랄까? 그건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의 경쟁 모델이라고 나온 거 보면 포드 레인저, 도요타 타코마, 그다음에 콜로라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레인저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25,000불, 26,000불 그래요. 베이스 프라이스가. 정말. 근데 얘는 베이스 프라이스가 35,000불이야. 이미 10,000불이. 미국에서 10,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차값에서. 게다가 얘는 이것저것 붙여갖고 딱 사겠다 그러면 거의 60,000불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큰 포드 F150이 베이스 프라이스가 54,000불인데 지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SUV의 특히 오프로드용 SUV의 왕자처럼 딱 지켜왔는데 이제 포드가 오프로드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브론코. 자기 에어리어에 침략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걸 방어도 하지만 내가 또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드는 픽업에 또 아성이 있으니까 픽업 시장을 공략하려고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서로 치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히 픽업이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지프 브랜드에서 근 30년 만에 픽업이 나왔단 말이에요. 9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없었어요.
지프 입장에서는 픽업 시장을 처음 들어간 거야, 최근에 들어서.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픽업 시장이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시장이 섞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세단 거예요. 시장이 다 죽으니까 현대도 오죽하면 지금 이제 픽업을 내겠다고 하는 판이니 하다 뭐 테슬라도 픽업을 낸다는데. 미국 시장에서 집은 이번에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픽업이 나왔지만 오래간만에 근데 크라이슬러에는 이미 픽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다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픽업을 집으로 픽업을 만들어서 이걸로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배지만 커다란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이라 그러죠. 예인선이 작아요. 굉장히 조그매요. 토크 좋은 거. 예, 그런데 연비는 안 좋겠죠. 그 엔진만 큰 게 있고 토크가 좋으니까. 근데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그런 예인선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픽업 글라디에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미지 예, 리딩을 해줘. 그래서 다른 그 집의 이미지를 더 살리는 맞아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전체 그런 이미지를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플래그십의 역할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플래그십보다는 플래그십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차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에서 스포츠카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회사의 이미지 수프라 같은 거, 도요타의 수프라.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가 글라디에이터 같다. 그래서 가격도 처음부터 싸게 팔 마음 없었다. 싸게 팔 마음이 없었고 진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뷰를 보니까 프로하고 컨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 그걸 쭉 써놓은 걸 보니까 단점 중에 프라이시. 프라이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비싸다라는 그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국내 이제 사전 계약해가지고 300대 딱 들어왔는데 300대는 순식간에 팔렸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요는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2차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부터인데 월 100대를 국내에서 팔 수 있을까? 근데 딜러들이 하여튼 이 차를 많이 주문 안 한대요. 일단 랭글러가 워낙에 인기라. 그러니까 한국도 300대가 예약됐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워낙 독특한 차가 나오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근데 그 수요는 금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요의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픽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찌가 같은 그룹 내에 있으니 다찌는 그야말로 싸게 저렴하게 해갖고 실용적으로 막 파는 차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겹치지 않으려면 사실 Jeep 입장에서는 뭔가 프리미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값을 높여서 고급화해서 독특한 점을 넣어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해갖고 뭔가 비싸게 팔고 싶은 그런 걸 분명히 차별화를 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의 생각이고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요새 안 팔려갖고 9,000불씩 DC 해준다는 거 보게 되면 뭔가 시장이 안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길이도 적재함까지 포함해서 5m 60이잖아요. 어마무시한데 콜로라도나 스포츠 칸 같은 것도 5m 40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다 말다 뭐 이러는데 거기에 20cm가 더 길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매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좁은 아파트에서 막 주차 안 되면 나올 경우에는 옆차 반드시 긁게 되어 있을 것 같아. 잘 못 나올 것 같아서. 이게 폭이 얼마죠? 1935. 폭은 그렇게 안 커요. 폭은 별로 안 이거 크네요.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작아. 이미 익스플로러는 2m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 상품기의 측면에서 픽업 시장을 들어가는데 기존 컨셉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미국의 이게 시승기 두 세대 동시에 하는 거 한 거 보면 기존에 무슨 콜로라도, 뭐 레인저 이런 것들은 올드 스쿨 픽업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픽업이라는 얘기죠. 그 짐 싣고 댕기고 실용적이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는 뉴 컨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가 5m 60인데 만약 이게 화물 적재하고 뭐 그런 거 생각했다 그러면은 뒤에 적재함 배들을 늘렸겠죠. 실내를 길게 안 가지고 가고. 근데 5m 60까지 가면서 실내를 경쟁보다 전장을 그러니까 실내 폭 레그룸을 확 늘렸거든요. 그건 2열에서 앉아가기가 그만큼 편안한 얘기고 적재함은 오히려 줄였어. 이 적재함이 5피트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이라는 포드 레인저도 6피트거든요. 그러면 레인저에서 2열 시트 있는 거 뒤에 앉아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짐 싣고 다니는 용도도 일부 있겠으나 어른 4명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오프로드를 가되 또 휠 베이스가 길어서 아주 바위가 많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안 되지. 가운데가 바위에 덜렁 얹혀갖고 이게 완전 오프로드는 이 휠 베이스가 짧아야 되잖아요. 턴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휠 베이스를 또 늘렸어, 랭글러보다. 무려 480mm, 48cm가 길어요, 랭글러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차의 컨셉은 오프로드는 가되 익스트림은 갈 수 없고 그렇죠. 모하비 사막 같은 그런 데 달리고 그냥 자갈길 달리고 해변가 가면서 어른 넷이 앉아가고 가되 짐을 많이 실을 일은 별로 없고 놀러 갈 정도 해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의 GT 같은 컨셉, 빨리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의 특성, 거기다가 뒤에 적재함을 하긴 했어요. 짐 실을 수 있잖아요. 보통 SUV보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스타일리시한 측면, 독특하고 재미있고 펀, 그 세 가지를 넣어서 어른의 장난감 GT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김태환 기자님 뒷좌석은 어떠세요? 뒷좌석 저는 아주 스페이스 이 넓이도 충분하고 앞에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뭐 헤드룸 말할 것도 없고. 얘가 방석은 좀 긴 편은 아니거든요. 랭글러도 원래 방석이 짧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차는 우리가 캠핑 가면은 캠핑 가서 집에서 앉는 정도의 안락한 소파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쵸? 캠핑 가서는 캠핑용. 그러니까 이 차에 맞는 용. 그래서 의자도 저는 이 정도 길이 나쁘지 않고 저는 등받이도 황 대표님은 좀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서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서 있는 게 이 차 같은 용도에는 뭐 아주 그냥 바위산을 올라가지는 않는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학교 의자에 앉는 것처럼 직각으로 딱 앉으면은 허리에도 무리가 좀 덜 갈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뒷좌석도 이 정도 스페이스 참 이건 괜찮은데.